이어서 권호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준비한 토론문 앞부분은 그냥 좀 읽어볼게요. 중대재해 전문가의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남 얘기처럼 했지만 저도 인별을 많이 했던 단체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를 기념하는 기념 심포지엄에 지정 토론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안전보건 관계법은 사각지대 예방 책임 재구성이라는 사실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속내에 담긴 얘기들을 발표로 잘 풀어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전영배 교수님과 강채승 교수님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궤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전영배 교수님의 생각과는 전 거의 많이 공명을 해요. 2019년에 서둔 논문에서 기업처벌법이라는 건 형사체계가 아니라 과징금 체계가 맞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논문으로도. 근데 사실 제도라는 건 이제 좀 이 글과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토론문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되고, 참 그 정리한 글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산안법 체계는 82년 이후에 처음에 20년, 30년 동안 일본법 번안이었던 거 다 자인하시잖아요. 용어도 다 번역했잖아요. 번역하면서 이상한 일본의 사업자를 사업주로 번역한 것은 좀 어색하죠. 도급수급 같은 거를 그날 우케오의 청부를 갖고 온 것도 말이 엉켜는 좀 있죠. 근데 사실 계시지만 19년에 김영군법이라고 하는 전부개념법 이후에 독자적인 그릇을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건지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 합의나 정교한 어떤 설계가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정부, 두어 차례 정부를 거치면서 로드맵 나오면서 셀프 레귤레이션 얘기 늘 나왔었고, 위험성 평가 늘 나왔었고. 근데 사실은 한국이 서구 선진 사회가 서구 산업 국가가 250년, 200년 정도에 걸친 산업 변화를 60년 만에 해낸 나라죠. 근데 이게 장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역사 발전 단계를 3분의 1 스케일로 가로축을 좁힌 것처럼 변화가 빨리 왔죠. 근데 규범이라는 건 원래 규범 지체가 원래 존재해요. 규범 지체란 말은. 근데 규범 지체가 그 사회가 몇 배속으로 변하다 보니 주체 현상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게 지금 전 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사실 한국은 정권마다 법을 건드리는데 공유되는 철학이 없죠. 이제 5년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처럼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달라지죠. 지난 정부의 과오를 가리지 않고 때 탔다고 쓰지 않으려고 들죠. 사실 우리 19년법이라고 산안법 전부 개정안 그 전에 그거 처음 건드린 건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입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정부가 어쨌든 간에 산업안전 관련된 책임감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방법론의 차이였던 거고, 그건 솔직하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적이 같다라는 거 다시 넘어가고, 두 번째는 노동법 메이저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노동법은 애당초에 공법이 출발이에요. 우리가 지금 워낙 근기법 같은 걸로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규율되니까 마치 사법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지만, 애당초에 출발은 팩토리 액트였던 거고 공장 감독이었던 거고 레이버 인스펙터는 그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흔적이 한국이야 외정시대에 노동법이 없던 나라니까 53년 근기법부터 법이 있었으니까 앞단의 선행 역사를 모르고 있지만, 원래 원형적인 모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산안, 직업안전, 오샤 액트이죠. 이건 사실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냥 사업장이라는 장소적 공간을 감독하던 법이거든요.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이냐 고용 관계냐 그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이트 자체에서 그 사업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될 공법적인 규율 체계가 출발은 맞아요. 그게 독일법이었던 거고, 그리고 독일은 사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산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제조합이 나왔던 거고 거기 셀프 레귤레이션이 나온 거긴 한데, 한국은 그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전에 독일법을 거의 갖고 왔고 일본 거쳐서 이중 수입하면서 지금 모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가 그런 탑다운 방식이 적용됐을 정도로 단순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위험은 고도화돼 있고,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밸류 체인이 이제 수직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 아웃소싱이라든가 지주회사라든가 그걸 통해서 일터가 균열화되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가 다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산업 구조가 좀 유사한 나라 간엔 다 같은 문제겠죠. 여기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핵심일 텐데 공법은 공법다워야 되고 형법은 형법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목적이라고 말하면 속으로 웃어요. 거짓말 좀 작작해라. 처벌법이다. 응보가 목적이다. 우리가 예방하려고 그걸 만들었어요. 사실 마음의 소리.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500, 1000 나오는 게 못마땅한 게 그 법의 추동력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처벌법은 처벌법 다 해야 되는 거고 예방법은 산안법이죠. 일본 노안법은 결과적 가중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산안법에 너무 덕지덕지 헤비하게 벌금, 형사제재를 오히려 일본보다 담아왔지만 기능 못하니까 사실 일부에서 옥상옥이라 말하는 중첩 부분 나오는 제도적 경력을 겪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마땅하냐 그러면 저는 사실 그게 맞나에 대한 고민은 있는 사람이긴 해요. 애당초에 그러니까 산안법은 산안법 담아줘야 되고 중첩법은 중첩법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공법의 인포스먼트 시스템 집행 체계는 형벌이 과하게 붙지는 않아요. 사실 공법상 의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거는 행정제재 아니면은 뭐 이제 집행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집행이라든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원래 예정된 공법의 집행 메커니즘인 거고 거기에 특수하게 특별하게 법익 침해가 강한 경우 행정 행보로 가는 건데 이제 우리 산안법 체계는 산안법에 대한 제재가 형법이 원칙이 된 것처럼 보이죠. 산안법이 형법이 아닐 터인데 아니 형법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교수는 산안법은 형법이래요. 뭐 맞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첩법이라는 말 자체가 처벌법이 생겼으면 사실 기능 분장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전현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이 한국 사회가 작은 기업은 어떻게 되고 말 안 듣고 자율규제는 다 동의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너무 엉망이라서 손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번 3표 판결 보면서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로 유튜브 볼다 할 텐데 사실은 그 판결 3표 그 무죄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입을 닫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범 자격이 인정되기 힘들다. 자회사 대표를 기소하고 공범을 원래 노동부도 그렇게 송치했을 거예요. 검찰에서 바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4년 전에. 근데 그게 그 회장이라는 사람 처벌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형법 해석은 형법 해석 따와야 되는데 형법이라는 거는 정말 엄격하게 해석하는 걸로 다 왜냐하면 한국이 취하는 체제는 이제 대륙법계 형법 체계라는 거는 사실은 법문을 외연을 확장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거든요. 형벌은 국가가 전 제일 날카로운 칼이니까. 그러면 그 해석론 아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공범으로 기소하는 걸 텐데 그냥 센 척하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입장은 이해를 해요. 무죄가 나오게 된 맥락은 사실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꼭 반드시 그 사람이 단독 정범으로 기소되는 걸 원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냥 원래 관련된 회사의 대표가 정범으로 기소가 되고 그 사람은 공범으로 기소했으면 지금이랑은 좀 달랐을 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사망은 줄여야 돼요. 그거는 당이고요. 아무도 거절하지 못해요. 근데 가는 길 경로의 문제인 건데 저거 줄이는 건 예방일 거잖아요. 죽은 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산안 체계를 어떻게 전달 체계를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 산안 감독관 숫자 적지 않잖아요. 사실 한국. 그러면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전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안 감독관이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타겟팅을 잘해서 올바른 정말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들을 골라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일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을 잘 실렉션하고 업종을 실렉션하고 세무조사 나가는 것처럼 뭐 지금은 하고 계시지만
매년 뭐 지역별로 또는 공단별로 이 업종에 대해서는 몇 개 이상 뭐 그렇게 해서 감독 계획 잘 세우시고 정말 임금 잘 나가셔서 요즘 임금 얼마 안 쓰긴 하는 것 같은데 현장 잘 나가셔가지고 감독을 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감독에 대한 기준이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점검표처럼 무슨 챕터 박스잖아요. 지금 이거 했어 안 했어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지금 법 체계 내에서는 감독 나가서 정말 챕터박스 방식으로 있어 없어 하는 게 감독은 아닐 거잖아요. 막 아파트 하자 보수할 때 뭐 마크하는 것처럼 진짜로 아까 그 강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업종에 대해서 잘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규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산업안전 보건처럼 조문이 한 800개 되죠. 가지번호 치면은 저도 보면서 이거를 다 읽은 사람도 없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가 다 읽고 적용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총칙 규정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개별 업종별로 사업장별로 지역별로 자신이 하는 사업에 맞는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품질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주는 메커니즘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길이 동의가 되신다면 욕먹어도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치겠습니다.